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답안 작성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답안을 작성해 봤기 때문에 이 답안 작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감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 실제 채점 원칙입니다. 전국 논술도 마찬가지고 채점 비공개가 원칙이죠.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의 정부 공개가 한 법률 제9조 1항 15호 규정에 근거해서 법률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답안을 공개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서술식이다 보니까 객관식 정답이 아니죠. 모범 답안 공개해버리면 이제 그게 모범 답안이 아니라 정답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이 돼버리면 모범 답안에 유사한 답안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딱 그것만 써야지만 이제 답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하면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또 유사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 2가 속출하게 될 것이고, 요 다시 또 이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현실적인 한계고, 실질적으로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비공개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의 제기해도 소용없고요. 실제로 헌재 올라가도 이거는 그냥 바로 이제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위원 선정, 채점 방식의 원칙입니다. 채점위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출소하는 현직 교사로 구성이 됩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영어과라고 해서 영어 교수가 채점하는 게 아니라 현직 교사가 채점을 합니다. 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가능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 좀 추출하려고 하고 하루에 채점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량을 채점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곤하기 때문에 채점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이제 정해놓고 채점 인원, 그다음 채점 진행 방식은 전체적으로 이제 채점 위원들이 다 모이면 전체 워크숍을 하죠. 원칙, 방향, 방법, 유의사항 전부 다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과목별 채점과 관련된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공이든 똑같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과목별 출제위원들이 이 사람들을 채점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 답안 채점 기준에 대한 설명 연수, 그다음 채점위원과 출제위원과 채점위원들 간에 또 질의응답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답안지를 몇 가지를 이제 추출해서 그 답안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채점합니다. 가채점 해보고 또 유사 답안을 다시 한번 또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답안으로 인정될 수 있겠다 하는 거는 또 답안을 집어넣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를 하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 본채점에 들어가면 채점할 때 이제 채점자가 3명인데 3명 간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채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점수 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죠. 3명의 채점위원들 간에. 자, 그 다음에 논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근거를 마련해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글인데, 그 근거라고 하는 게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는 교육학적 개념이라든지 내용, 사실들을 토대로 하는 거죠. 교육학적 개념이라는 내용,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논리적으로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전공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그 논정의 방법이든 설명의 방법이든 사실을 적시할 수 있는 그 논정과 설명의 형태로 주장을 통해서 설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제자 질문에 대해서 문제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지, 일단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문제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출제자의 요구, 논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틀리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 여러 번 보시면 실수하는 부분 중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요구사항이 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논술을 해주셔야지
관련된 내용에서 다 쓰면 점수를 좋게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딱 맞는 그 논점에 맞는 알맞은 답을 논술의 이제 내용이게 되겠죠. 답을 나름대로 배점 기준 유의사항이 있으면 그걸 잘 지켜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출제자의 질문에 하나씩 봅시다. 질문에 대해서 이제 뭘 묻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문제 논점을 파악하는 논점, 논제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보는 게 논제를 먼저 파악하는 거죠. 논점을 분석합니다. 논점은 이제 지시문과 제시문과 배점 기준표 세 가지죠. 다음 뭐뭐뭐뭐뭐에 대해서 논하라 뭐 20점 이렇게 지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배점 기준표가 있고 제시문이 있죠. 요걸 서로 이제 연결해 가면서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죠. 출제 논점은 관점이 나올 수도 있고 관점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죠. 관점이 제시되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의 관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관점이 제시되는 거죠. 관점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시문 등을 토대로 해서 관점을 추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을 찾았으면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죠. 답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본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답은 그 모범답안과 채점 기준표, 출제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범답안과 채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유사한 답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논점을 질문 형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해나가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좀 쉽게 빠지지 않고 질문에 맞게 답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형태로 바꾼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다. 이런 자세로 본문을 개요 작성하고 작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에 답은 답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논증이나 설명 형태로, 그러니까 논증 같은 경우는 주로 관점이 제시가 안 돼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관점 제시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그것과 관련된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논증해 주시고, 아니면 이제 부연 설명 형태로, 주로 이제 보통 이제 설명 형태는 부연 설명으로 나가죠.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도 이제 상술, 그런 식으로 이제 서술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점 기준표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되겠죠.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그 조건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배점 기준표에 보시면 논술의 내용이 보통 이제 15점이 배당이 되죠. 16점이 배당이 될 때도 있지만, 그 다음에 논리적 구성과 표현에서 이제 각각 5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 유의사항에 서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이건 뭐 당연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뭐뭐라는 주제로라고 할 때는 그 주제가 들어가 있다고 할 때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논의를 해주셔야 되죠. 본론 작성할 때 본론의 각 논점별로 본론 이제 4개 문단이면 4개 문단별로 주제문을 하나씩 작성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제한 조건이 있으면 그 제한 조건을 잘 살펴서 그 조건의 범위 안에서 논술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제 서술하는 것 마지막으로, 논리적으로 쓰는데,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논증의 방법과 설명의 방법이 있는데, 논증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논증을 하는 요구하는 방법은, 관점이 제시가 안 돼 있을 때, 관점을 추론해서, 논리적 근거가 이제, 내가 어떤 관점, A 관점을 추론했으면 그 A 관점인지 아닌지를 개념 설명해주고,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뒷받침해서, 그 논증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논증의 방법은 관점에 대한 개념 설명, 두 번째 제시문 근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점에 제시되어 있을 경우는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면 되죠. 논증의 방법은 연역, 귀납, 유추, 가습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제시문 근거 받쳐준다 하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설명형일 때는 제시문 근거를 굳이 끌고자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설명 방법에서는 정의, 상술, 분석, 분류, 비교, 대조, 인용, 예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편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냥 부연 설명해준다. 그러니까 상술의 방법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상술의 방법이고, 개념을 설명하라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때는 정의를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냥 정의. 그때는 정의법이 요구되는 거죠. 개념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 부분들을 그냥 부연 설명한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작성 7개 단계로 나눠보면 논제 파악하고 개요 작성하고 서론, 본론, 결론 쓰고 마지막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수정 이렇게 들어가죠. 시간이 60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다 최소한 2, 3분 정도로 남겨놓고 쭉 한번 훑어보셔야 됩니다. 수정까지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수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수정하려고 2, 3분 남기려고 본론 대충 쓰고 하면 그건 좀 곤란하죠, 그죠?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자, 하나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를 먼저 파악합니다. 논제를 파악할 때는 우리가 출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지시문과 제시문과 배점 기준표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지시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배점 기준표, 그리고 이제 배점 기준표에 논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논점이 안 나와 있을 때는 제시문을 읽으면서 논점을 파악하면서 그러니까 관점을 파악하고 또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지시문을 읽고 배점 기준표 다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시문 형태로, 제시문이 줄글로 돼 있을 때는 논점이 4개가 주어지니까 4개별로 이제 쭉쭉 이렇게 끊어가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요 작성하는 시간도 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보통 이제 소요가 되는데, 개요 작성을 별지에다가 개요 작성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시간이 조금, 개요 작성하고 답안지 옮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분들은 그냥 바로 문제지에다 바로 이제 개요 작성하면 되겠죠. 글을 읽으면서, 제시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바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다시 생각하면 또 안 나오거든요, 그게.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핵심 논점별로 이제 쭉 아까 논점을 파악했으니까, 제시문 같은 거 읽을 때, 중심 내용을 떠올려 가면서, 핵심 키워드 떠올려 가면서 읽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점, 제시문 논거를 활용할지도 제시문을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거죠. 제시문을 보면서 관점이 제시가 안 돼 있는 경우는 논증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답안지를 제시문을 읽으면서 바로 요거는 좀 필요하다 체크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지시문을 읽습니다. 지시문은 출제 요구 사항과 제약 조건, 출제 의도가 어느 정도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좀 유의하시면서 다음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제어가 보통 주제어가 나오니까 주제어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주제어가 나오는 형태로 이제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제약 조건 조금 유의하시면서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지도 이제 고려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고요. 그다음 배점 기준표 확인했죠. 배점 기준표 두 가지로 나눠지죠. 15점짜리와 5점짜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이제 핵심 논점과 세부 논점을 배점을 분석하는 겁니다. 핵심 논점 4점, 4점, 3점, 4점 이렇게 배당이 됐으면 4점이면 그게 왜 4점이 되는지, 세부 논점 다시 4개 쓰라. 4개 쓰니까 하나씩 1점씩 해서 4점이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개 쓰라 하는데 4점이 배당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씩 1점이 배당되면 나머지 1점은 어디에 있는지 그거 찾으러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세부 논점에서 숨어있는 1점까지도 다 찾아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유의하시면서 세부 논점별 점수 배점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시문을 읽게 되는 거죠. 제시문을 읽을 때는 좀 논점을 좀 구체화하면서 중심 내용을 생각해서 끄집어내는 식으로 읽어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주제문을 간단하게 작성해 봅니다. 전체 주제어가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제어가, 뭐라 그럴까? 주제가 A다. A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 A를 포함해서 한 문장으로 작성해 보는 거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는 A가 중요하다. A가 필요하다. A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A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을 먼저 작성해보고, A 해야 한다, A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술을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이유와 근거 등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제문을 생각해보시고, 이 주제문이 이제 마지막 결론의 첫 문장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죠. 또 서론에서도 주제문의 중요성을, 그 주제의 중요성 또는 필요성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식으로 써야 되니까 주제문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 작성을 하게 됐죠. 화제든 문장이든 작성할 텐데, 개요 작성이 한 15분에서 20분, 조금 걸리는 사람은 한 25분까지도 걸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본론을 작성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확정 짓고, 여러분 연습하실 때 본론 작성하는데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개요 작성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요 작성을 별도로 별지에다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까, 개요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본론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하시는 분들은 바로 답안 문제지에다가
바로 옆에 빈 여백에다 이렇게 개요 작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서론서기입니다. 서론은 일단 점수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그 논리적 형식 때문에 점수가 배당돼 있는데 이거는 서론이라는 어떤 형태만 드러나면 점수 감점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서론 쓰는데 그렇게 시간을 소요하면 좀 곤란합니다. 한 1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서론 형태만 갖추는 형태로 한 3줄에서 5줄 정도 쓴다. 3줄에서 5줄 정도. 최소 문장은 2문장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한 문장 갖고 한 문단으로 한 문장을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문장 정도 이상 해서 2-3문장 이상 해서 3줄에서 5줄까지 작성하면 되죠. 여러분 전공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축소판이다. 이 교육학 논술 축소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3줄 정도만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서론 했을 때는 그 주의 환기와 문제 제기로 이루어지는데 주의 환기가 이제 바로 그 주제가 나와 있으면 그 문제 또는 주제의 중요성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중요성 또는 필요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논점이 4개 있으면 그 논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로 2가지 형태로 크게 나눠볼 수 있고 주의 환기는 간단하게 도의 문장을 쓰고 그다음에 그 뒷받침 문장 각 논점별로 상술이나 이유, 예시 형태로 2가지 형태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각 논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형태로 됩니다. 자, 좀 세부 사항은 좀 이따 다시 살피도록 하고 본론 쓰기입니다. 본론은 문단 구성 일단 주의하셔야 되는데 문단 구성은 한 몇 글자 들여쓰기 하면 문단이 구성이 되는 거고 문단과 문단 간의 줄을 비워도 문단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비우고 글자 들여쓰기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1서론 2본론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 1서론 2본론 형태로 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써도 전혀 상관없는 거고 오히려 그렇게 쓰면 조금 더 이상해요. 쓰지 마시고 써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줄을 한 줄 비워대다가 여기는 한 줄 비우고 저 2번째 문단에서는 또 3줄 비웠다. 괜찮은가?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줄을 뭐 두 줄 비우든 5줄 비우든 10줄 비우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비운다는 것은 새로운 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줄을. 그다음 글자 들여쓰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줄은 굳이 뭐 비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뭐 일부러 이제 각 문단별로 줄을 비우는 분들도 있는데 뭐 줄을 비우든 안 비워도 전혀 상관없다. 근데 답안의 내용이 좀 충실한 분들은 굳이 뭐 줄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형태로 이제 바꿔서 간단하게 이제 그 논점 중심 문장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 이런 식으로 2가지 형태로 써나가는 것이 낫고요. 그 다음에 주제문이 들어와 버리면 걔가 전체가 근거가 돼 버리니까 주제문은 앞에 서든 뒤에 서든 2갈씩이든 미갈씩이든 주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가 논거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2가지 또는 미갈식 형태를 이제 구성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 쓰기입니다. 결론은 전체 주제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주제문을 간단하게 뭐뭐 해야 한다, 주제어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4개 논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결론을 쓰는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그냥 시간 뭐 30초, 10초밖에 안 남았다, 20초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한 문장 쓰기는 조금 2문장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상과 같이 A, B, C, D를 살펴봤다. 이거 하나 쓰고 그 다음 전망. 이때는 전망을 써주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교사는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는 유의해서 교육을 전개할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2문장 정도.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 문장 쓰면 좀 곤란합니다. 한 문장 쓰면 제가 그 채점위원이라면 점수는 깎을 겁니다. 한 문장을 한 문단으로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약과 전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전망은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전망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망 쓸 시간에 수정할 거 있는지 다시 한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이상과 같이 원래는 처음에는 학생이 교육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A가 A 해야 한다. 이렇게 A가 주죠. A 해야 한다.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논점 간단하게 정리. 4개 정리. 4개 논점이니까 4개 논점은 관련되는 것끼리는 연결해서 쓰게 되면 한 2문장에서 3문장 정도 나와요. 그죠? 3문장 쓰게 되면
어떤 논점 두 개가 하나로 연결해서 한 문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이제 뭐 전혀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이상과 같이 뭐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뭐 하고 싶은 얘기, 약간 교사는 뭐뭐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냥. 요거 쓰느냐 안 쓰느냐는 바로 이제 쓰느냐 안 쓰느냐는 아무것도 아닌데 점수 감점이 되느냐 가점은 되는 게 아니죠. 감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그대로 점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수정할 때 주의할 것은 전체로 먼저 쭉 문단이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각 문단별로 주제문과 연결해야 되니까 주제문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채점 기준표에 근거해서 채점 요소를 잘 보시면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점수 받으려고 시험 보는 거지, 글 잘 쓰려고 시험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점 기준표를 보면서 옆에 딱 놓고 배점 기준표를 보면서 그 배점 기준표에 해당되는 내용이 혹시 빠진 게 있는가? 여러분들도 당황하거나 아니면 그 정신없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몰라서 못 쓰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알면서도 그걸 놓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빠뜨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지를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잠깐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글자 수정하는 글자는 웬만하면 보시면 제가 여러분의 답안지를 읽어보면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막 수정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뭔가 조금 더 잘 보이겠지 하면서 근데 아주 뭐 거의 대부분은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막 이렇게 수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크게 뭐 그 말 자체가 좀 달라진다고 뭐 완전히 굉장히 진짜 저를 잘 썼다 뭐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문장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딱 한 페이지를 써도 고득점 답안을 받는 사람은 고득점 답안을 받아요. 왜? 핵심 내용이 딱딱딱딱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한 페이지에서 그 다음 페이지 5줄에서 10줄 사이 보통 그 정도 끝나죠. 그죠? 끝납니다. 더 꽉 채우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꽉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 자, 그 다음 서론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형과 그 다음에 그 목적 제시형인데 시사 이슈형, 시사로 접근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의 환기와 문제제기인데 주의 환기 도입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죠. 도입 문장 최근 오늘날 이렇게 기점을 잡아놓고 뭐뭐함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핵심어가 있죠. 핵심어 주제어. 주제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제어가 중요하다. 주제어가 필요하다. 주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주제에 대한 주제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제어가 논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필요성, 중요성을 주제의 필요성, 중요성이 언급하고 그 다음에 앞에 최근 학생 참여 수업이 강조됨에 따라 최근 학생 중심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학생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사의 노력이 중시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한 교사의 과제가 만약에 이제 주제에 오면 학생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노력이 중시되고 있다. 역량 함양이 중시되고 있다. 또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사의 과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하고 주제가 중요하다. 됐죠?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최근 오늘날 뭐뭐뭐함에 따라서 또는 뭐뭐로 인해서 결과가 이제 그 중심 주제어가 되죠. 주제어가 중시되고 있다. 강조되고 있다. 요청되고 있다. 필요하다. 주목되고 있다. 부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어의 중요성, 필요성을 언급해 주시면 돼요. 부정적 측면은 이제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두 번째 뒷받침 문장이죠. 이제 그 문장 이제 그 도입 문장을 구체적으로 풀어주는데 도입 문장 풀어줄 때는 논점 4개니까 논점 4개를 구체적으로 상술해 가시면 되겠죠. 상술 또는 뭐 이유를 제시해도 상관없고요. 다음 문제 제기입니다. 각각의 논점들을 하나씩 A, B, C 뭐 논점 4개면 A, B, C, D에 대해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주장 제시형입니다. 주장 제시는 앞부분만 다르죠. 주제는 생략할 수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 뒤에 똑같습니다. 주제어, 핵심어, 주제어가 중요하다, 필요하다. 뒤에는 똑같은데 앞부분만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학생의 교사가
주제는 뭐 주어 생략해도 상관없죠. 교사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제어가 A면 A가 중요하다 또는 A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뭐 중요성, 필요성 이렇게 언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앞부분 전반부만 달라지고 뒤에 똑같다. 나머지 내용 전부 다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교사가 또는 학교가 현장 학교에서 또는 학교가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하려면 그 논점 핵심어 주제어가 중시된다, 강조된다,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뒤에 이제 뒷받침 문장과 문제 제기는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실사 이시형과 주장 제시형 서론 간단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그 도입문입니다. 밑에 마찬가지로 도입문이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오늘날 학교는 오늘날 실사 이시로 들어오고 있죠. 뭐뭐뭐에 따라서 교사 역량이 이제 주제어입니다. 주제어. 교사 역량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교사 역량이 중시되고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밑에 목적 제시입니다. 주장 제시 또는 목적 제시 보시면 뭐뭐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교사의 역량이 요구된다.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제어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장이 2번부터가 이제 뒷받침 문장이죠. 쭉 풀어주는 겁니다. 역량이니까 교사 역량을 찾아보면 첫 번째 역량은 논점이 뭐냐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과 문제점 쓰는 거고 두 번째 형성 평가 2016학년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 발달 그리고 학교 내 조직 활동 요 네 가지가 논점이죠. 네 가지를 논술 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량 관련해서 보면 첫 번째가 교과 역량이고 두 번째 생활지도 역량, 조직 활동 역량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생활지도 평가도 있죠, 그죠? 평가 역량 여기 평가 역량 뺐는데 세 개에서 네 개 정도로 이제 언급해 주는 거죠.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역량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역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하나씩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니까 교사는 그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그리고 학생의 수업 중에 형사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를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자신의 학생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해야 된다. 또 학교 내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 등의 비공식적 이게 순기능과 엮이니까 비공식 활동에 비공식 조직 활동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제가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시문의 내용 등을 토대로 주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쓰기가 어려우면 이제 그야말로 논점이 4개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죠. 교사는 경험중 교육과정의 장점과 문제점 또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형성평가의 제반 측면과 학생의 정체성 발달 학교 내 조직활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 논점이 4개다. A, B, C, D다. A, B, C, D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주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주제어 교사의 전문적 역량, 교사의 역량을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는 부분인데 시간 여하에 따라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